금보다는 주식을 사는 게 훨씬 낫겠죠, 장기적으로. 근데 단기적으로 볼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이례적이에요. 주식보다는 금의 수익률이 훨씬 높았어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안전자산으로 역할을 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조선주가 미국 조선업 수익이 올랐는데 이미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조선업의 상승 동력 앞으로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상승 동력은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상선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앞으로 수주를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벌써 풀캐파예요, 우리나라 조선술. 그렇다면 앞으로는 뭐냐? 미국의 군함들, 상선뿐만 아니라 미국의 마스카 프로젝트를 일어나는 군함들, 그 다음에 세계의 어떤 방산 자원들, 가령 그게 잠수함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걸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한국 조선업이 진짜 성장 산업으로 리레이팅 되는, 성숙 산업이 아니라 성장 산업으로 리레이팅 되려고 하게 되면은 그런 모멘텀이 이제로 추가로 필요한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원전에서도 한국전력과 원전주가 동반 강세던데 이게 전기 요금의 인상 기대감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원전 산업의 성장 모멘텀일까요? 또 대표적인 원전주라고 할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한 두세 달 정도 가만히 있다가 또 최근에 갑자기 급등하더라고요. 최근에 갑자기 급등한 이유도 좀 궁금하고. 뭐 한전 같은 경우에는 원가는 많이 낮아졌잖아요. 국제유가들이 많이 안정이 돼요. 요즘 조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익 개선 효과,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현 정부가. 그러니까 그게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이제 원전 수주,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작용을 했겠죠. 두산의 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이유도 똑같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두산의 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경우는 SMR의 그 파운드리, 세계 최초의 파운드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SMR을 갖다가 지금 공식적으로 제작할 수 있고, 가령 뭐 SMR을 짓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걸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두산의 에너빌리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리레이팅을 하고 있는 거고, 얼마 전에 가스터빈도 수출했잖아요. 가스터빈 2대를 수출했는데 이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5개국밖에 안 돼요. 이것도 빠르게 납품할 수 있는 나라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스터빈이 왜 중요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ARE 전력원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LNG를 통해서 가스터빈을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AI 전력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다시 리레이팅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시각이 다 같이 교차할 것 같은데 조선의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방산의 대장주라 할 수 있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현대로템이나 기타 등등 대장주들을 보면 대부분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네, 잘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원전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방향성과 기대감은 굉장히 좋지만 사실은 이 다른 조선행과 방산의 대장주들만큼 실적이 막 그만큼 따라오진 않는데 지금 시가총액 순위는 벌써 10위 안에서 이제 다른 뭐 방산 조선 기업과 어깨를 겨누고 있는데 네. 이게 실적이 그만큼 안 따라오니까 주가 비싸다는 얘기가 있고, 앞으로 근데 데이터에 전기 부족하고 하니까 더 간다는 얘기도 있고, 둘 다 맞는 말인데 어느 쪽이 좀 더 합리적으로 봐야 될까요? 펄을 보면은 지금 굉장히 비싸죠. 근데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게 되면은 가령 몇 년치를 갖다가 끌어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이 사실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뭐 그 개인적인 판단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주 안 삽니다. 예. 그렇지만은 원전주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뭐 평가할 수 있는 만한 위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또 최근에 불확실성이 높은 현지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고배당 저 PBR 같이 주목하라고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요. 고배당주 투자 어떻게 보시면서 그 다음에 만약 좋게 보신다면 어떤 섹터 좀 추천하시나요? 저는 뭐 고배당주라든지 이 배당주라든지 뭐 이런 쪽에도 저는 그렇게 큰 매력을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저는 성장주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는 사람이지. 그렇지만 이 부분도 뭐 한국의 밸류업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뭐 특히 그 사업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금도 많이 올라왔지만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위험한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왜 그러냐면 이제 정부의 대출 규제랑 맞물리고 있는 거니까. 근데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증권사들은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높다라고 봐야 최근에 되겠죠.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업주주 회사들이 있잖아요. 가령 뭐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해서 뭐 LS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업을 하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탄력성이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시장에 또 가장 크게 이끄는 거는 또 AI랑 반도체인데 AI 산업이 성장세는 거 뭐 유효하다고 보시는지랑 대표적인 세계 시가
시가총 1위인 엔비디아 주 가열일까요? 또 여기 지금 약간 정책이 지나 또 더 오를까요? 글쎄요. AI의 어떤 네. 주가를 본다라면 AI 독점성이 어느 정도가 확보될 것이냐는 거에 주가는 달려 있는 거겠죠. 네. 그렇지만 지금 이제 AI의 어떤 독점을 갖다 깨려고 하는 시도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AMD도 그렇고 빅테크 기업들 자체 칩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뭐 이러다 보면은 가령 엔비디아의 어떤 독점성 이게 과연 얼마나 유지될까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엔비디아의 어떤 주가를 갖다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AI 그 혁명이라는 건 이제 막 시작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이제 버블을 갖다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위험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이게 순환성에 많이 의존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그 인터넷 버블이 불었을 때 비슷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오픈 AI가 가령 뭐 오라클한테 통신 장비를 갖다가 3천억 달러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냐면 오라클이 3천억 달러를 오픈 AI한테 투자를 해. 그러면은 투자나 대출을 해준 돈을 가지고 다시 그 회사의 물건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 계속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성장이 어느 순간에 딱 끊기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 회사가 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실적이 안 따라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대출을 해줬다거나 물건을 파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자금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어떤 순환성의 고리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들을 AI 버블론자들이 내세우는 가장 리스키한 부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오라클이 오픈 AI에 아까도 얘기했잖아 3천억 달러를 갖다 투자하고서 오픈 AI는 통신 장비를 오라클로부터 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AMD는 자사주의 10%를 1센트에 오픈 AI가 인수할 수 있게 해주면서 대신 AMD의 GPU 칩을 갖다가 구매하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거래들 이런 것들이 그 상당히 위험한 측면이 있다. 그거는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가 보니까 앞으로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뭐 워낙 국민주들이니까요. HBM 시장에서는 HM4 시장에서도 당분간 SK의 어떤 우세는 지속될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국내에서 논의가 있지만 당분간은 SK 우위가 어느 정도 하이닉스의 우위가 어느 정도 유지될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파운드리 부분에서 삼성전자는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 파운드리가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씩 날개를 피고 있잖아요. 가령 테슬라의 AI6 칩 수주했죠. 거기다가 AI5까지 참여를 하겠죠. TSMC랑. 애플의 이미지 센서. 그것도 역시 파운드리 부분에 숫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년에 들어가는 그 S26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 거기 AP 칩. 이걸 갖다가 그 전부 다 그 삼성 파운드리에서 공부를 한다. 퀄컴 칩을 뭐 안 쓰고 이런 소문들이 있고요. 퀄컴의 지금 AP 칩 같은 경우도 다시 원래 TSMC, 삼성에서 했던 걸 TSMC로 다 넘어갔던 것들이 삼성한테도 일부 넘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휴대폰 잘 팔려. 그 다음에 메모리 부분 괜찮아. 그 다음에 HBM에서 SK한테 한참 뒤졌던 것들은 어느 정도는 따라가 줘. 거기다가 계속 적자 이력에 허덕였던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알개를 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는 일단 파운드리 부분이 거의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외국인들은 과연 어떤 회사를 더 선호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어떤 생각 아닐까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주식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1월과 12월에 한국이나 미국 주식 그 안에서도 어떤 섹터를 좀 사야 한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저는 뭐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랑 미국 시장 주식이랑은 어느 정도 커플링이 돼 있는 게 확실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만 제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10월 13일 날 JP 모건이죠. JP 모건에서 안보 및 회복력 이니셔티브라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게 향후 10년간 JP 모건 측에서 2,100조, 우리나라 돈이 2,100조를 갖다가 핵심 전략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4대 핵심 전략 산업이에요. 뭐 그 부분에 그 4개 부분 27개 섹터인데 그 부분에 그 집중을 해서 보는 게 좋다. 거기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느냐? 뭐 인공지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 반도체, 조선, ESS, 핵심 광물 인중에 이제 미국이랑 우리랑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선 겹치죠. 반도체 겹치죠. 그다음에 ESS 겹치죠. 그다음에 핵심 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겹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섹터들에 주목을 해서 보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이제 그 미국에서 공급망을 갖다가 그 내재화해야 되겠다. 공급망을 자립화해야 되겠다는 거는 미국 의회라든지 미국 행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진 부분이지만 민간 부분에서까지 이 부분에 집중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드디어 민간 부분도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집중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거기는 방산도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조선도 있고 뭐 드론, 뭐 로봇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섹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은 찾아보실 수 있어요. 쉽게. JP 모건 체이스가 이제 앞으로 향후 4대 핵심 전략 산업을 어디로 잡고 있고 거기에 27개 섹터는 어딘가를 보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한국 주식이 좋다, 아니면 미국 주식이 좋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커플링되어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또 최근에 사실 주식만큼 뜨거운 거는 금값입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 경신하며 온수당 4,000달러도 넘어섰는데 이 전례 없는 상승의 근본 원인 뭐로 보시나요? 이 부분은 뭐 여러 전문가들이 뭐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지 않았습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난 몇 년 동안 폭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경제 불안 이런 것들도 조금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세계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것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예요. 결국은 달러의 어떤 기축통화 지위에 대한 어떤 의문들. 그 다음에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와 가령 뭐 일본 엔화의 어떤 그 신뢰도에 대한 의문, 국가 부채가 급증하면서 이런 의문들. 그 다음에 탈달러 기초, 그 탈달러화를 갖다가 기존의 기축통화,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게 중국을 비롯해 브릭스. 그런 기조하에서 미국 국채를 사는 대신에 금을 사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런 기조들도 한 몫을 한 거고요. 거기다가 금중화하는 민족들. 그 중에 이제 인도가 엄청나게 그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인도 국민들이 돈들이 좀 실질 소득이 높아지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금을 사재기 시작한 거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금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과거에 금은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가격이 하루에 또 오르는 경향을 보였는데 최근 주식과 금 가격이 함께 오르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탐욕과 공포가 공존하고 있는 거다. 무슨 말이냐? 탐욕이라는 거는 AI 혁신에 대한 어떤 성장 기대감으로 주식을 올라가는 거고요. 공포라는 건 뭐냐면은 디베이스먼트의 어떤 영향들. 각국의 어떤 법화에 대한 어떤 신뢰도들이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달러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하나는 주식이 올라가는 건 좋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공포라는 건 뭐예요? 나쁜 인플레이션. 다시 말해서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이걸 갖다 방어하고자 하는 욕구들. 이 두 가지가 교묘하게 결합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서로 어떻게 보게도 상반된 관점에서 두 개가 동시에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율 배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국내에서도 김치 프리미엄과 포모 현상이 나타나며 금 투자 열풍도 불고 있는데요.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보면 이제 금 사서 얼마 벌었는지 막 그런 것들도 많이 영상이 나오던데 지금이라도 금에 투자한 건 현명한 선택일까 아니면 과도한 추격 매수일까요? 지금 요 며칠 동안에 금이 잠깐 폭락했었죠. 급락을 하고 있는데 금하고 주식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한 30년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상향이겠죠. 주식의 그 복리 수익률이 훨씬 높아요. 30년 평균 미국 주식에 투자했을 때 연평균 한 10%, 11% 수익이 보장이 됩니다. 금은 5에서 6% 정도 수익이 보장이 돼요. 금보다는 주식을 사는 게 훨씬 낫겠죠, 장기적으로. 근데 단기적으로 볼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이례적이에요. 주식보다는 금의 수익률이 훨씬 높았어요. 근데 주식하고 이 금하고의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변동성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금이 일반적으로 이 금도 굉장히 폭락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주식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안전자산으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 안 하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단지 포트는 이런 식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 주식이 8이라고 하면은 금은 한 20%를 보유하는 것들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보유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보유하는 게 좀 가장 합리적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죠. 가령 뭐 내가 그냥 금을 사가지고 그냥 잊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물 자산을 보유하는 것도 좋겠죠. 근데 뭐 실물 자산을 보유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금 ETF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주식과 뭐 금, 부동산 대부분의 자산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양극화 현상이 앞으로 더 가속화돼서 거기서 박탈감 느낀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일반 서민분들이 좀 자산을 지키고 늘리기 위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사실 예금이나 현금 들고 있는 분들이 약간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게 올해잖아요. 네. 왜냐면 다 오르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투자를 하신다는 거는 공부가 뒤따르지 않는 투자는 사상 무각이에요. 그냥 남이 이거 좋다, 뭐 누가 이거 좋다, 뭐 특정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뭐 얼마까지 갈 거다 그러니까 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는 제가 생각하기엔 단기적으로는 그게 성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아니면 금이든 자신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버피 돈께서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네. 어떤 특정 회사의 기업을 살 때는 그 기업에 대해서 내가 최소한 한 1분 정도 안에 그 기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수적인 거고요.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것도 있지만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이런 어떤 수단일 수 있지만 그게 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즐거운 길이냐. 그러니까 투자라는 걸 갖다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수단,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렇지만 그 못지않게 끊임없이 공부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생활에 특히 나이를 연배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는 늙지 않는 하나의 습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하면 주식 투자의 수익률이 올라갈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공부의 결과가 단기적으로는 표출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단기적으로 표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라는 건 심리에 약하잖아요. 조금만 오르면은 팔고 싶고 팔고 싶죠. 조금 내리면 많이 내려도 이거 쉽게 손절하지도 못해요. 그건 뭐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인간의 심리랑 깊이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공부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그 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하는 공부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도 공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두 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연륜이 쌓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깊은 공부, 그 다음에 수많은 단련들이 뭉쳐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굉장히 크게 성장해 있는 걸 갖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맛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남의 말에 휘둘려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는 말에 휘둘려서 지금 이게 오른다 저게 오른다 하면서 글쎄요, 그게 단기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그런 사람들이 이쪽에서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공부를 하면 어쨌든 결국에는 수익률이 좋아질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진지한 공부가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공부에 매일매일 김작가TV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요 손님은 윤석철 경제평론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